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 혹은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의 1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인공 나와 비공식 연인인 너가 벽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을 번갈아 가면서 현실 세계 그리고 벽 안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어요. 주인공 두 사람이 서술로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어느샌가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책 15장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 너가 이제 홀연히 사라지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주인공의 꿈을 상실을 했다.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춘은 서툴고 어설프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청년들은 그런 완벽을 강요받잖아요.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조차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 불안하고 어린 청춘들이 완벽할 리가 없죠.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 그런 역경들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런 상처와 역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게 된 사회가 된 건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91페이지의 남자 주인공이 각성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고집 같은 것도 우리는 사소한 계기? 그런 개연성도 연관성도 없이 뜬금없이 꺾이는 게 사람이지 않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로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냥 느낌? 그 느낌 때문에 뭔가 싫다 혹은 반대로 뭔가 좋다 이런 느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만 가지의 좋은 이유도 어느 순간 동전 뒤집기처럼 쉽게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1페이지에 보면 어느 날 문득 주인공이 이제 눈을 떠서 이를테면 삶은 달걀의 냄새, 귀에 와닿는 추억의 음악 몇 소절, 방금 다림질한 그런 셔츠의 감촉 이런 것 때문에 문득 딱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각성을 해서 일자리를 찾고 삶의 의욕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쳇바퀴처럼 반복됐던 삶을 정리하고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시골 외딴 도서관, 여기는 후쿠시마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쿠시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쿠시마 도서관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주인공 나의 꿈속에 등장했던 그곳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도서관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꿈이 나를 운명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런 판타지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2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벽에서 탈출한 주인공이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게 됐다라는 건데요. 무의미한 회사 생활을 관두고 꿈이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게 많은 기이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들이 쌓여서 결국은 삶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힘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나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그림자인지 조금 모호한 경계 속에 있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지만 만약에 타인들이 혹은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이 있으니까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 여권조차 잃어버리면 해외에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라거나 아니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좀 다쳐서 기억이 상실되기만 해도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현실 속에서도 내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그림자인지 뚜렷하게 그 정의를 내리기 힘든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굳이 그걸 정의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림자이면 어떻고 내가 나이면 어떻다라는 거죠. 나의 자아라는 인식 주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보다는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이 삶을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358쪽에 보면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 한평생이래야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이란 숨결처럼 덧없는 존재고 살면서 영위하는 나날도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한평생도 광활한 우주 앞에서는 그저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질문엔 답이 없기 때문에 답할 수
수 없는 틀린 질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왜 살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닐까 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이 왜가 아닌 어떻게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선 책에서 언급했던 유시민 작가의 문과남자의 과학혁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이 스크립트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가 더 이전의 스크립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철학적 내용들은 돌고 돌고 한 부분으로 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중에 고야스 씨의 부인이 이불 속에 자신을 대신할 대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신은 자살을 하게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야스 씨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대파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대파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커핀 장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게 매우 경건한 일이지만 이게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도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미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써 힘든 환경을 만들어서 그 고통을 자신한테 증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야 될 것에 조금 힘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도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조금 더 힘을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대본을 쓰면서 이게 바로 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작가의 필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780장에 가까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읽는이로 하여금 전혀 질리지 않게, 전혀 지치지 않게 아주 즐겁게 그냥 무덤덤하게 슬슬슬슬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부여했거든요. 이를테면 한식 백반?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일본 조식에 가면은 한국의 백반처럼 그런 다소곳한 한상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렇게 질리지 않는 한상처럼 계속 먹을 수 있게 소설을 이어나가는데요. 작가의 필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보다 보면 모르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지식들은 때로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때로는 과학적이기도 한데 이런 상식들이 모두 다 모여서 나를 조금 더 튼튼해지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는 인문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 그냥 상식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좀 일반 상식, 좀 뭐 중등 상식, 고등 상식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그런 상식들을 좀 알아가자. 조금 더 뭔가 이런 단어들을 유식하게 포장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요. 이런 첫 번째 작가의 필력, 그 다음에 이런 상식적인 지식들이 모였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섞여서 온전히 나의 취향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와인, 위스키, 세계 3대 진미, 캐비어 이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배만 불러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먹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먹어보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걸 먹자마자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었다니,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스스로의 취향을 만들어가고 때로는 그거를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 취향을 갈아엎기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발견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책, 특히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유튜버 중에 노마드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여행의 최대 장점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행지에 가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못 하거든요. 여행 가 있는 것조차 힘든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면은 포기하게 되는 거. 이게 반대로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또 그게 너무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행지라는 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거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여행 4번 만에 고수 잎에 완전 사로잡혀서 고수 음식이 들어간 음식을 굉장히 잘 먹게 되었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기타 연주를 해왔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음악을 못하게 되고 7년 8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내가 사실은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구나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588페이지랑 590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그 길이라는 거는 스스로 찾아내는 거라는 거, 도시로 가는 길은 결국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타인에게 그냥 약간의 도움만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이 혹여 잘못됐다고 해도 내 탓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책 자체가 오만하다. 황제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물론 특정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미안함을 여길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등 떠밀렸거나 대신 주식의 매수 버튼을 눌렀다거나 아니면 일을 전담받아서 진행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 되겠지만요. 네, 후반부에 가면 이제 결국 남자 주인공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이 섹스가 불가능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상실의 시대의 여자 주인공도 이런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저는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세계에 재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남자 주인공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된다, 단지 지금보다 좀 더 수용적인 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니까 철벽을 치고 절대 안 해, 조금씩 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조금만 좀 덜 경계하고 약간만,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정도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62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몽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환상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키의 장르를 환상문학으로 이제 평가하곤 하는데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루키 문학의 대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관념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 2부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되게 현실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게 이제 62장에서는 아주 관념적이면서도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의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인터스텔라나 이런 컨택트에서 보여주었던 장면들인데요. 저는 이런 장면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즐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이런 62장 같은 장면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여담으로 이제 이 2부 마지막에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책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지만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각색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저도 리뷰 영상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 영화라도 아니면 적어도 그 리뷰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3부로 넘어가면 하루키 특유의 조금 기괴하고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라는 느낌은 좀 받긴 했어요. 우리가 평소 즐겨 듣던 음악도 때로는 이런 파트가 있었나 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3부 내내 하루키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나와 그림자 혹은 실상과 허상 그리고 지식의 결합을 강조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책 737에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가 등장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축적이라는 개념도 없나? 이런 것들 늘 현재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루키 문학에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문학에도 이제 시계바늘이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작용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책에서 시계바늘이 없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의미를 담지 마라 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투정하지 말고 그냥 right now. 왜?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삶에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하잖아요. 3년이라는 팬데믹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 사이에 수능을 제대로 못 치렀던 입시생들도 있을 거고 면접들이 없어지고 직장들이 사라져서 아직도 직업을 얻지 못하고 조금 좌절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아주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그 덕분에 힘든 중입니다. 그래도 지나갔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이 삶에 감사하고 그냥 지금부터 뭐라도 일단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는 망설임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 겁니다. 노력해서 뭐라도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그것부터 해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고요. 삶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이유 없는 벅차오름, 그 다음에 해보겠다는 마음, 그런 거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얻었는데요. 이런 800페이지에 가까운 소설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책이 주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했던 그런 노마디션 혹은 뭐 체코제, 그 다음에 훨씬 유명한 그런 빠니보틀이나 곽튜버 같은 사람처럼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행지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 좋지만 우리들은 그 영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정돈되어 있고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바로 이 책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시면 가까운 서점에 들러서 아주 얇은 책 한 권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최초 중편으로 쓰여지고 나서 다시 45년 만에 이렇게 완전한 작품으로 등장한 것은 이제야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키가 의도한 건 아닐 테지만 이제 그가 이 작품을 처음 쓰고 이 작품에 내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45년 뒤인 우리에게 이런 다독거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회귀를 하지 말고 확정 짓지 못해 힘들어하지 마라. 세상이 나와 벽지고 있는 것 같아도 스스로 그 벽을 허물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기운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가라. 가다 보면 기운도 나고 할 마음도 생긴다 라고 말하는 듯 하더라고요. 700쪽이 넘는 거대한 문학작품 속에서 저는 이런 청춘에게 건네는 대가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치유받았다는 기분은 아니지만 희망이 없어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도 작가도 말하는 듯 합니다. 이런 문학작품이 주는 내적 성장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아닌 비평으로.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